이제 가정에 가장 사랑받고 또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또 나의 인생 앞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말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민하는 바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지고 또 나침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등대가 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우리보다 더 큰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1강을 맡은 김용봉 목사입니다. 강의하는 잠깐 좀 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이렇게 혹시 볼펜 없으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볼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간 세미나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 제목은 기도로 가방 싸고 말씀으로 등교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을 맡은 황정문 목사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육과 강의를 학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온,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간 우리는 3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서 우리는 왜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가를 나눕니다. 그래서 강의안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왜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가를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위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아시게 될 것이며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는 명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진정한 한 인격체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칠판에 보면 페인트로 지워지지 않죠. 맨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학습 목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다 똑같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뭐 쓰시냐면 학습 목표에다가 뭐 맞춤법 혹은 띄어쓰기 배우기, 그게 오늘의 목적인 것처럼 오늘 목적은 이것입니다. 양육과 교육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양육과 교육을 구분해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양육받는 안에서 더 큰 태도인 교육을 통하여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를 키우기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힘들어하고 가르치려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게 수학을 못한다는 게, 아이들이 외우는 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열받아서 저도 애를 가르쳐 보면 그 모른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죠.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양육의 영역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영역이에요. 근데 부모는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 선생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애가 이 수준이구나, 이걸 못하는구나 그러잖아요. 안 서운해요. 우리는 서운해요. 우리는 애가 태어나서 한 4살 때까지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남다르다 얘는 이랬는데 남다르긴 해요. 나보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합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에는 뭘 배우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을 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이는 사랑받을 만하다는 오래된 격언처럼 한 아이가 단지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나아가서는 한 인격으로서 다른 인격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를 잠깐 보시고
우리 애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사랑받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나가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애를 다른 사람들이 사랑 안 해주는 게 서운하지 사랑 못하는 게 이해 안 되지. 이렇게 이쁜 거를 이렇게 귀한 거를 왜 다른 부모님들은 얘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죠. 야, 우리 애가 만만치 않구나. 우리 애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기에는 난 부모라서 사랑하지. 우리 애를 사랑하기는 힘들겠구나를 깨닫고 그 지점이 바로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인정받는 아이로, 또 나아가서는 쓰임받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무엇을 가르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왜 가르쳐야 되는가? 아이는 그냥 태어나거든요. 백지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무엇을 가르칠 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데 있어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이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에 탈인간화라는 미래에도 불변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행복의 척도와 기준에 배워 가장 사람답게 사는 인생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요 다음 주의 포인트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이를 행복한 아이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에게 행복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하다는 건 돈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아이가 돈을 가질 때 행복한 거예요. 아이에게 게임을 할 때 행복하다는 기준을 세워버리면 아이는 게임하지 않을 때는 불행한 거예요. 느낌을 받아요. 결국 무엇을 가르쳐 줄 건가? 아이가 무엇을 행복하게 느끼고 그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가를 가르쳐주면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됩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나는 나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방법론이죠. 그래서 공부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과 사람을 공부하고 인생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단지 학교 공부를 하는 수동적인 테스터형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애들이 시험은 잘 치는데 행복하지 않고 시험은 잘 치고 성적은 좋은데 결국은 표현이 못된 아이가 있고 또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망가져서 나중에 참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조금 더 따지겠습니다. 이게 양육과 교육의 차이인데 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육은 무엇일까요? 한 아이에게 인사를 가르치고 말투를 교정하고 옷가짐을 바로하게 하고 행동을 규제해서 한 인격체로서 다른 인격체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인격체와 우리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배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 아이도 상대방을 도와줘서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우리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양육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내가 학교 보내놨으니까 우리 아이가 잘할 거야 라는 기대는 없어요. 빨리 깨야 됩니다. 집에서 죽어라 가르쳐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만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하게 되면 4세에서 5세까지는 아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7살까지도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교육이 안 통해요. 엄마 나한테 이러지 마 이래요. 근데 아이가 4세 혹은 빠른 아이는 4세 좀 늦어도 7, 8세가 되면 교육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온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쁜 놈 더 이쁘게 만들려면 이를 악다물고 지금부터 내가 나의 본성을 참아내고 자식을 사랑하는 본성을 참아내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다 아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합니다. 아 그래 하지마 그래, 누워 아 그래 너 편한 대로 해. 아 왜 우리 애 보고 뭐라 그래? 라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결국 아이들은 한 인격체가 되지 못하고 다른 인격체와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포인트는 나는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자를 넘어서 아이를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는 자기 암시가 필요해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엄마지만 선생이 되어야겠다. 나는 아빠지만 스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엄마는 키우는 자를 넘어서 아이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위대한 아빠는 양육하는 아빠를 넘어서 교육하는 아빠예요. 그게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육이란 영역에서 교육이란 영역으로 옮겨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 부분인데 아직 서론입니다. 학부모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이 이대로 학교 보내도 될까요? 이게 우리 이제 학교 보내는 막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들로 지혜학교 모토가 뭐냐면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빛들로 지혜학교예요. 왜 함께 키워야 되냐면 원래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가족이 키우는 거고 일가 친척이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있고요, 고모가 있고 외갓집이라는 따뜻함도 있고 이모도 있고요. 특히나 할아버지 권위, 할머니 사랑이 함께 대가족을 이루어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30년이 넘게 핵가족화 되어져서 아이를 부모만 키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끔 만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좋은 분이에요. 가끔 만나니까 얼마나 잘해줘요. 하지만 실제로 교육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받아서 이어주는 거고. 그래서 못된 짓 하면 아빠가 안 때렸죠. 삼촌이 때렸어요. 옛날에. 삼촌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 남자분 계시는데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삼촌이 제일 무서웠어요. 나쁜 짓 하면 삼촌들이 데리고 가서 몽둥이 찜질을 했어요. 아빠 안 때렸어요. 무서운 건 삼촌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아빠가 그 역할 다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역할, 삼촌 역할. 그러니까 아빠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뭐 맨날 늦게 들어와가지고 소리나 지르고 그리고 엄마가 해결 못하는 거 아빠한테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좀 해봐. 그럼 아빠는 가서 나쁜 짓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기 싫으니까 몰래 너 엄마한테 혼났다 그래라. 그러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그 역할밖에 못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핑계가 통해요. 남들보다 낮게는 아니어도 남들처럼이라도 살려면 부부가 함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도 해야 되고 아이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한테는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달라는 것 좀 가끔 사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핑계가 통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핑계가.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인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라인과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라인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한없이 포기하고 한없이 양보하다 보면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라고. 실제 먹는 농사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자식 농사는 실패해서 우리의 노후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기처럼 살고 있는 애가 학교에 간다 그러면 신입생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매일매일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우리 최유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애 둘을 키워봐서 이제 그래도 오랜만에 보내보다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처음 애를 학교에 보내려면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일인데 뭐냐면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애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애가 진짜 문제가 많구나를 이제 깨닫게 돼요. 더더군다나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학교 갔더니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오늘 너무 힘들어. 아니 지가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반응을 한 건데 절대 애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자기가 먼저 때렸는데 걔가 먼저 때렸다 그러지. 진짜 먼저 안 때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 상대방 아이가 먼저 때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 안 해요. 벌써 학교에서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애들은 억울한 거 절대 못 참거든요. 그래서 애가 집에 와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엄마 누가 오늘 나 때려가지고 그거 지가 때린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 오면 지가 맞은 거고. 포인트가 뭐냐면 전혀 학교는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은 늘 속고 있다는 거. 늘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와서 하는 얘기를 믿지 마세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뭔가. 그래서 최근 뉴스 보면은 제일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학교 폭력이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너 나한테 욕했어? 억울한데도 둘 다 쌍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가?
또 갔더니 우리 애는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데 적극적인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와가지고 막 아이를 흔드니까 나 학교 못 갈 것 같아. 그래, 관두자. 대안학교를 찾아보자. 가정학교 뭐 홈스쿨링을 해보자. 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방법도 아니고 대안도 아닙니다. 그건 실패가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결정을 하세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오고 결단해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 잘 적응시키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기가 힘듭니다. 좋은 점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말고는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아이를 가정에서 하면요 못 가르칩니다. 부모는 감정이 앞서서 학교에 가야 인사법도 배우고요, 신발 벗는 법도 배우고요, 옷 벗는 법도 배우고요, 아이들 가가지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관계도 배우게 되고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상대방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라는 사회성 이거는 거기밖에는 없어요. 결국 평생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우리 아이가 약하다고 미루거나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해서 미루거나 그러면 영원히 못 가르칩니다.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꼭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걸 우리 아이들을 왜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의 육신은 거친 땅과 같습니다. 경작하지 않으면 돌밭에 불과하니까 돌을 골라내야 돼요. 나쁜 습관을 골라내야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는 바람 잦은 들판과 같아요. 변덕이 심하고 규칙이 아예 없습니다. 울타리를 세워줘야 되고요. 규칙을 세워줘서 그 아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수원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칭찬만 하고 이쁘다고 하고 나무라지 않고 아이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몬테소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칭찬으로 아이를 키우자는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워야 되고요.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울타리를 세워야 되고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가르쳐야 되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존재로 살고 싶어 해요.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본성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지. 근데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는 그 규칙과 울타리를 세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왜 가르쳐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 카메라 안 돌 때는 마트 갔다 오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혼자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라는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타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결정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무리하게 대하면 그 타인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해져요. 관계가 깨지니까요.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강강 양약 하지 않고 강약 약강 해져서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돈 있을 때 친구가 붙다가 없어지면 권력이 있을 때는 인정받다가 권력이 없어지면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를 남고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친구 있는 애들은 주먹을 쓰는 애들, 또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 또 집에 아주 잘 사는 애들 이었어요. 3년 동안. 근데 3년 졸업하고 나니까 그 애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누가 친구로 남아있냐면 함께 라면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막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같이 끈끈한 정을 나눴던 그게 평생 친구예요. 그 사람이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떤 아이로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고장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양육을 통해 보호를 받고 교육을 통해 고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모르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르니까 난 행복해 나 모를래 아니 그 비천해지는 겁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 사람이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 내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태어나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란다. 난 그거 싫은데? 맞아. 너는 지금 고장난 상태고 백지 상태라서 그래. 근데 엄마 말 아빠 말을 듣고 잘 교육받아서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이거란다라는 것을 잘 익히면 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이걸 진짜로 좋아하는구나. 이걸 할 때 내가 진짜로 행복하구나. 그걸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다음 시간이지만
부모의 역할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도 오늘 말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다음 주에 보면 아이들을 울타리를 세워줄 때 그 울타리의 경계가 어느 만큼인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가르쳐야 되냐?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이며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를 딱 하나의 단어로 규정한다면 바로 태도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냐? 뭐 다음 시간에 태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는 뭐냐?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지름길인데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일단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왜 가르쳐야 되냐면 이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난 아이를 사랑해. 이것만큼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오해나 또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난 아이를 사랑해 그러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온전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바른 것입니까? 아이를 사랑은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합니까? 사실 부모가 처음이고 부모도 온전하지 못하고 나의 사랑도 왜곡되고 찌그러져 있는데 내 사랑이 오라라고 말하면 고칠 기회를 놓쳐요. 내 사랑이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 고장나 있다, 찌그러져 있다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해서 어디 가도 잘 말을 안 해주는 부분인데 교육학 책이라든가 아동 심리학 책을 봐도 말을 안 해주는 건데 길게 봤을 때 부모는 두 유형입니다. 두 유형. 큰 테두리로 봤을 때 하나 나의 불안감을 전달해주는 부모가 있고 나의 안정감을 전달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 중에 누가 온전하게 안정감을 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해야 돼요. 교육은 내가 완성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한 부분을 가리고 감추고 내가 아이에게 전해줘야 되는 부분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불안은 감추고 나의 안정감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은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부모가 절대 아이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너 나가.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죠? 불안을 조장해요.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한 거죠. 친부모가 맞나? 예요. 너 필요 없어. 아, 우리 부모는 나를 효용의 가치, 실용의 가치로 내가 필요하면 데리고 살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나를 버리겠구나. 를 깨달아요. 너 필요 없어. 엄마 혼자 살래. 그런 순간 아, 부모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실용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그래서 말을 다시 하면 내가 이 집안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다고 머슴처럼 일을 하든가 아니면 애라 모르겠다. 나 될 대로 해라. 이 결정 외에는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 하냐는데 이게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달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투인데 너 진짜 이러고 돌아서면요. 이거 불안해집니다. 왜요? 이 말들의 포인트는 뭐냐? 나의 본질을 의심하게 한다. 다른 말로 나의 뿌리를 의심하게 한다. 내가 이 집안 애가 아닌가 보다. 라는 걸 의심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이 다. 너는 안 돼. 너는 꼭 그러더라. 그럼 나는 옛날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발전이 저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알게 돼요. 감정적으로. 이런 말. 넌 틀렸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이 모든 거의 본질은 뭐죠? 아이들이 자기 뿌리와 자기 본질을 의심하게 돼요. 내가 이 집안 자식이 맞나? 이 집안 아들이 맞나? 딸이 맞나? 난 주워 왔는가 보다. 안 그러면 나는 이거 버림받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내가 수그리고 살아야겠다. 그래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그냥 확 나가서 내가 돈 벌고 살아야겠다. 라고 어릴 때부터 결정하고 사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기능만을 말하는 게 세상이고 사회고 회사고 프로팀이고 어떤 스포츠 팀이에요.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아야 월급 받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가족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양육에 속한 이야기예요. 이 양육을 잘 해놔야 그 다음 교육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교육할 때 그러잖아. 너 이번에 10등 안에 들어야 돼?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엄마 나를 진짜 성적 기계로 하라 씨. 나 공부 안 해. 이런 애가 있고 또 반면에 이런 애가 있어. 10등 안에 들어. 엄마 해볼게. 왜냐면 이 애는 왜 해본다고 그래요? 본질적으로 자기는 용납이 돼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 집안 애가 맞고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고 주워온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10등 안에 못 들어도 나는 이 울타리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 10등 안에 꼭 들어 그래도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고 나오는데 만약 내가 늘 너 나가 너 저걸 주워올 때 잘 보고 주워올 걸 저걸 주워왔냐 이런 애를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 그러니까 바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애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성적을 못 내면 난 쫓겨날 수도 있어. 나는 언제든지 여기서 족보에서 파내나봐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등 해. 그럼 엄마조차고 내 그만 말하는 거 아니야? 나 10등 못해. 이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부분을 캐치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양육은요. 베이스, 본질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교육은요. 그 본질, 베이스 위에다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쌓아주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해야죠. 우리나라에도 공부 잘해야 제일 쉬워요. 나가서 돈 버는 방법 중에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일단. 그리고 공부를 하는 태도를 기르고 자세를 키워야 애가 남달라 보여요. 그리고 결국에 그게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공부하지 말자는 애들 말에 믿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속감, 뿌리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집착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데 그걸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존재가 부정당하면 매우 불안해지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관계와 인생에 대하여 아이들이 순간의 이익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돼요. 관계를 의심받으면. 그리고 자기의 본질에 대하여 뿌리 깊은 불신이 생기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익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지는 교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아이들이.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갈 데가 없고 내가 여기서 안 되면 나는 진짜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려고 하게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의 영역에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안정감을 늘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넌 내 새끼다. 못해도 된다. 그걸 잘하면 더 좋고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이거를 말로 설명한다고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 남자는 평생 왜 사냐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나오는 말인데 남자는 평생 자기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는데 남자들이 왜 그 자기 본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입을 딱 다무냐면 자기 본가에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인정을 자기 아버지한테 친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 남자는 다 아무리 잘해도. 근데 진짜 아버지가 어느 날 진심으로 아들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나는 널 진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인정한다 그러면 남자는 인생 다 살아낸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아버지의 인정 하나를 받기 위해서 남자는 평생 삽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그걸 철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알아냈는데 그걸 인정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금이 환영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고향 떠나와 성공해가지고 뒷동찬 차 하나 몰고 가지고 아버지 동네잔치 한번 확 해주고 아버지를 그냥 딱 나오면서 누구 집 아들이 이런 거 했다라는 그거 하나 하려고 평생 살아요. 안 돼서 힘들었고. 근데 여자는 또 그렇지 않다. 여자는 그거 하나 하려고 산다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그거 하나 봐. 엄마 나는 엄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걱정하지 마.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산대요. 여자들은 엄마가 사는 인생을 자기가 보잖아요. 그걸 카피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배운 대로 안 살고 본 대로 산대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게 신앙이고 그걸 극복하는 게 은혜고 그걸 극복해내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이에요. 그거 어떻게 카피하죠? 엄마의 인생을 카피하는데 그걸 우리가 극복해 주는 거예요. 엄마의 불행했던 인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서 엄마한테 그렇다고 엄마를 도와주지는 않아요. 딸들은 집에 오면 기둥뿌리를 뽑아가지 엄마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엄마들한테는 진짜 뭐가 되죠? 진짜 행복이 왜 엄마들은 왜 행복하죠? 우리 애가 저렇게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뭘 뽑아도 다 괜찮아. 다 나보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나보다 진짜 좋기를 바래. 그래서 여자의 인생은
그 옛날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옆일 종부라 해가지고 결혼 막 했을 때 남편이 대단해야지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한 듯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점차 자식들로 변해가죠. 요즘은 딸로 변했는데 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여자들이 사우나 가서 아줌마들 앉혀놓고 기똥차게 행복한 건 없어요. 아 우리 애가 다음 주에 일본 가라는데 근데 일본 가기 싫어서 그냥 돈으로 달라고 그랬어. 내가 오늘 점심 살게. 기똥찬 거예요 엄마한테는. 진짜로 그게 왜 이 얘기를 해? 그게 어디에 베이스를 두냐면 여기 있습니다. 딸 아이들이 그 엄마 화장품 쓰고 그러잖아요. 엄마 옷 입고 엄마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쁘다는 거를 엄마한테 증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애한테 엄마가 더 이쁘다라는 말보다 욕이 없습니다. 엄마보다 훨씬 이쁘네 이래야지. 엄마보다 이쁘다 그러면 둘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엄마도 기분 나빠요. 엄마가 물론 철없는 건 엄마 가끔이죠. 그래서 우리 딸보다 내가 이쁘구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딸이 이뻐야지 무슨 엄마가 이뻐. 딱 그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진짜 평생 가지고 가는 안정감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이 안정감은 어디서 오냐. 바로 여기서 옵니다. 부모가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납하고 있다는 거. 내가 부모에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부모하고 일찍 헤어져서 사는 아이들이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게 불안감이에요. 이 불안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었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에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안정감을 늘 울타리 안에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지 근본적으로 그 안정감을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안정감이 결국 아이 때는 태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있고 학교 애들도 있고 동네 애들도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 중에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유로운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느긋한데 또 할 건 하고 있고 게으른 것 같은데 또 보면 자세가 게으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워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조금 용서하고 드리죠. 누워있을 때 이 아이가 게으른 아이인지 아니면 저렇게 누워있지만 게으른 아이가 아니라는 건 누워있는 자세만 봐도 압니다. 앉아있는 자세 보고 또 말하는 태도 보고 다 알죠. 이거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정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감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안정감이 주는 태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인사할 때 말끝이 흐려지지 않죠. 바른 자세로 당당하게 인사하는 게 어릴 때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보호받고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감에서 오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요즘에는 가장 두드러집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좋고 싫음을 가르치면 안 돼요. 좋고 싫은 걸 가르치면 평생 그 아이를 무례하고 무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로 키우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선이 아들의 선이 되고 엄마의 악이 아이의 악이 됩니다. 부모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행할 때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하는 행동을 보일 때 아이가 이게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엄마와 아빠가 옳은 일을 할 때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고 아이가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두 단어밖에 모르잖아요.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아이가 배우는 단어가 뭐죠? 통계가 나와야 돼. 엄마 아니에요. 아빠도 아니고 싫어. 싫어를 제일 많이 배웁니다. 일단은 원래는 우는 걸로 싫어를 표현했어요. 싫으니까 울죠. 좋으면 안 울죠. 근데 그걸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싫어를 배우죠. 아이의 판단 기준은 두 개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아, 싫어. 좋아, 싫어. 그래서 좋다 보면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할배, 할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자기 감정의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좋은 말이든 나쁘면 그래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것만큼 아이를 망치는 일이 없어요. 옳은 일이니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부분이 양육이었고 이제 교육에 들어가죠. 옳은 일이니까 해야 돼. 옳지 않은 일이니까 하면 안 돼. 로 가르쳐야지.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하고 싶으면 해.
너 게임하고 싶으면 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너 TV 보고 싶으면 해. 너 자유시간이야. 애기들한테 자유시간 주면 안 돼요. 아이들은 자유를 누리고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아이들한테 너 숙제 거기까지 하고 나면 너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야. 자유시간이 없어요, 애들은요. 왜냐면 자유라는 건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고 그걸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거지. 그거 없어요, 애들은요.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1시간 이상 하면 나쁜 일이야. 그러니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돼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핸드폰을 하지 마라고 해야 돼요. 핸드폰 하면 눈 나빠져. 죽어도 그건 안 되는 일. 눈 나빠지는 걸 뭐 애들이 걱정을 하겠어요? 안경 쓰면 되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 뒤에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걸로 아이를 가르치고 나면 아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하고 싶으면 해라는 말처럼 아이를 망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라이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콘서트에 꽂는 거고 칼로 자해하고 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아이를 망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은 대로 그냥 놔두면 애가 진짜 애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애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애를 만듭니다. 남의 애니까 아유 그런갑다 하고 피하지만 남의 애니까 못 본 척하지만 그 애는요 행복한 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딱 머리에서 우리가 지워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는 불행해진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행복하다. 아닙니다. 결국에는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아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옳은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빠가 들어오실 때 방에서 나와라. 방에서 인사하는 거 아니다. 문 앞에 나와서 인사해라. 아빠 나가는데 방 안에서 그렇게 누워서 잘 갔다 와 이러는 거 아니다. 또 엄마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TV 보면서 엄마가 쓰레기 분리수거한다고 나갈 때 쳐다보고 있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빠들은 너 야 엄마가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가는데 너 텔레비전 보고 쳐 자빠져 있어 이 새끼 너 죽을래?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옳고 그런 걸 깨닫습니다. 너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보고 있어.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리지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지 체크해야 돼요. 우리 애가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면. 바르게 앉아서 수업 듣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선생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사람은 옳은 일을 할 때 결국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 애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보기가 좋고 남들한테 우리 아이 좀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선생님이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반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릴 때 속았잖아요. 선생님은 너희 전부를 사랑한단다. 똑같이 사랑한다. 우리 완전 속았잖아요. 그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쁜 애가 있고요. 미운 애가 있어요. 맨날 수업 방해하고 사고치고 남 괴롭히면 미워요. 잘 안 해주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받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려면요. 그 태도는 어디서 온다? 안정감에서 온다. 두 번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자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 상을 받고 그런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몸으로 집에서 반드시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건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감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눈치를 채요. 엄마 기분 나빠서 나한테 저러네. 아빠 저러네. 기분 나쁜갑다. 그러면 눈치를 봐요. 기분 좋을 때 이러요. 기분 나쁠 때 숨고. 옳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거나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주거나 벌 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거든요. 내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나 핸드폰 사줘. 기준을 정하세요. 핸드폰은 몇 세부터 쓴다. 다른 거 카톡 안 되고 다른 거 안 되고 문자만 되는 뭐 애들 그래서 어린이 폰만 쓴다. 그럼 몇 세 된다. 그리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에게 해주면 망합니다. 왜냐면 그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는 상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아이에게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최신 폰을 스마트폰을 아이가 갖게 되는 순간 이거 봐라. 엄마 기분 좋을 때 아빠 기분 좋을 때 말만 잘하면 불로소득으로 가장 좋은 비싼 게 나한테 생기는 거를 아이들은 눈치를 채요. 그래서 걸어야죠. 너 10등 안에 들면 갤럭시, 5등 안에 들면 아이폰. 이렇게 걸어야죠. 걸어야 됩니다. 뭐 부모 자식 간에요?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계산이에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상을 줄 때는 진짜 기뻐하면서 줘야 돼요. 너 안 줄랬는데 준다?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받을 만해서 준다. 아이가 상을 받지 않고 벌을 받아야 할 때는 정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벌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 뒤에는 가면 나오지만 냉장고에다 이렇게 표를 하나 붙여놓고 반으로 딱 쪼개놓고 이쪽에는 별표, 이쪽에는 시커먼 X표를 해서 아이들을 벌점을 주세요. 집안에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살 길입니다. 진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별을 하나씩 붙여줘서 별 10개 되면 이제 쿠폰 하나 획득. 우리도 카페 가면 10번 찾으면 커피 한 잔 무료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관계에서. 그래서 벌은요. 그때그때 정확하게 잘못해서 벌점이야. 벌점으로 줄 수 있는 벌과 그 즉시 줘야 되는 벌이 다르기는 해요. 만약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했다. 그럼 집에 들어와서 너 아까 그 무례하게 행동했지 벌점?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야 되죠. 그러나 집안에서 대소서 안 지키는 규칙들. 핸드폰 1시간 하기로 했는데 너 1시간 20분 했어? 너 벌점이야? 이러고 벌점을 줘야 됩니다. 그게 아이와 관계에서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다 똑같은 규칙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원칙이 있다? 상은 기쁘고 행복하게 줘야 되고 벌은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과 상에 있어서 기준을 집에서 정하면 좋습니다. 대기준이 있어야 돼요. 대기준. 저희 집은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짜증내면 모든 게 취소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우리 집은 그게 있는데 애가 짜증을 내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짜증 내는 순간 다 끝이에요. 뭐 아빠 뭐 이러겠다. 그럼 아예 없습니다. 모든 게 취소해요. 아예 어릴 때 요만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 이제 눈치를 채고 짜증 날 것 같으면 돌아서 방에 들어가서 지 혼자 짜증 내고 나와서 이제 꼬시려고 그러지. 짜증은 안 돼요. 짜증 내면.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왜냐면 집안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죠. 왜 이 기준을 세우냐면 짜증을 잘 내서요. 짜증을 잘 내요. 체력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체력이 잘 안 되는. 근데 얘는 체력이 되는데 왜 짜증을 내요?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요 짜증을 내요.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짜증 내는 걸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디서 짜증은 그 다음 단계가 교만이에요. 희한해요. 짜증 내는 애들은 그 근본 그 안에 교만이 들어있어요. 무시의 태도가 있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짜증을 아래 사람한테 그냥 무시하지만 윗 사람한테 무시 못하니까 짜증을 내. 근데 이건 한 집안의 기준이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집안 분위기, 여러분 집안의 내력을 이렇게 살펴서 우리 집은 게으름이 문제야. 그러면 죽어라 싸워야 돼. 죽어라 싸워야 돼. 안 그러면 못 고칩니다. 그걸 알고도 방치하면요 안 돼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상과 벌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벌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최저예요. 최저. 이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게 벌 주는 하한선입니다. 벌을 너무 높이 잡아놓으면 아이가 불안해져요. 맨날 혼나고 맨날 맞고. 그래서 저희 친아버지께서는 치부책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와라 모여라 몇 월 며칠날 뭐 잘못했지 기억도 안 나요. 올라가라 그러고 맞았어요. 어릴 때 저는. 근데 그러니까 늘 아버지 보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재판장이고 나의 심판장이고 나의 이제 벌 주는 자 그래서 매질하는 자 이렇게 느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최저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평생 그 최저를 가져야 되는데 부모 없는 데서도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술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진짜 실망하시겠지. 친구들한테 나 안 먹을래.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이거는 지켜야지. 내가 다른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술 먹으면 진짜 나한테 진짜 실망하고 힘들어하실 거거든요. 이거 지킬래? 라는 기준선이에요. 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매일 벌 주자는 게 아니에요. 시간마다 때마다 감시자로 너 벌점이 이게 아니라 최저예요. 그럼 상은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우면 범위가 넓어서 부모도 아이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 뭐 하는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거짓말 않기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건 지키자. 내가 너 놀러 가는 걸 허락을 해줄게. 근데 누구랑, 어디로, 뭐 하러 가는지, 그리고 언제 오는지는 거짓말 하지 말자.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애가 4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6시에 왔어요. 그럼 이유 불문하고 벌을 받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근데 2가지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늦을 수밖에 없는 사정. 뭐 버스가 아니면 차가 사고가 났건 늦을 수밖에. 그렇다고 벌을 안 주면 안 됩니다. 벌이 약해지는 것이지. 그래? 그러면 너 예를 들어 3쪽에서 하나 빼. 억울해. 그래도 안 돼. 우리가 약속했잖아.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진짜로 일부러 늦었어요. 그때는 진짜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르침으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지켜내고 관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아이를 안정감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론인 이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을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우리가 제가 10분 남았기 때문에 권위를 넘어서 거기 페이지를 넘으면 본론 2 있죠. 우리 아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강의안을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드릴게요. 우리 아이를 안정감 있게, 그리고 또 아이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러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애, 인서울 하는 애, 100대 그룹에 들어가는 애, 뭐 성공하는 아이 다 좋죠. 인기 많은 애들 요즘 중요하고 유명한 아이 중요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우리 아이가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나 자기 자신이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살지 않고 타인과 더불어 살고 있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의 목표인데 바로 좋은 태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죽어라 연습시키는 것도 좋은 태도고요. 최종 목적지도 좋은 태도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태도가 전부예요. 여러분 첫인상 좋은 사람 보면 왜 그 사람이 첫인상이 좋죠? 태도가 좋아서입니다. 인사하는 태도, 얼굴 표정, 말투, 태도가 좋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기 시작할 때 어떤 아이를 눈여겨보고 어떤 아이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인상이 남는데요. 처음에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들어와서 바른 자세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늘 배우니까 배꼽 인사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이에 대한 그 집에 대하여 그리고 아이가 자라온 배경에 대하여 굉장한 신뢰를 갖게 된다. 어떻게 해요? 태도가 좋잖아요. 인사하는 태도가요. 그래서 한 아이를 나무에 비교하면 말투, 표정, 몸가짐이 바로 열매예요. 태도가 열매라고 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안정감을 가르쳐서 아이를 잘 키워서 결국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건 훌륭한 태도를 가진 아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태도가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과 이룬 것이 몸가짐에서, 인사에서, 얼굴 표정에서, 눈빛에서 특별히 말투와 단어와 문장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납니다. 공부를 왜 못할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공부를 못하는 게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는 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천재적인 아이를 제외하고는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바로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기억하려는 태도만 있어도 적어도 반 이상은 맞춰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또 자기가 교과서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또 교과서 공책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 즉 바르게 앉아서 바르게 쓰고 바르게 공부하는 태도만 가지고 있어도 반 이상은 맞춘다고. 나머지는요 노력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늘 그러잖아요. 바로 앉아라, 똑바로 쳐다봐라. 그래도 반 이상은 맞추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다 태도입니다. 그리고요
좋은 아이구나 할 때 인사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태도를 가르칠 때 가장 시작이 어디냐? 아침 일어날 때. 일어날 때 짜증을 내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가 짜증을 낸다. 하나, 체력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체력이 안 돼서 일어날 때 짜증이 나는 애 있어요. 근데 훈련하면 됩니다. 두 번째, 왜 일어날 때 짜증을 내냐? 못돼 처먹어서 그래요. 못돼 처먹어서. 못됐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본성이 그대로 깨어나요. 자기 본성이. 그리고 눈 뜨고 아빠구나 무서워하고 엄마구나 좀 더 잘까. 형이 깨우자 일어나고 동생이 깨우면 발로 차고. 왜 본성이 일어나니까. 본성 그대로. 훈련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게 아침에. 그래서 교육의 시작은 태도의 시작은 아침에 눈 뜰 때예요. 그래서 안아줘야 되고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아이에게 충분히 너는 용납되어 있고 충분히 너는 정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너는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요 일찍 깨워야 돼요. 학교 시간이 다 됐는데 깨우니까 서로 급하잖아요. 이게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고 씻고 옷 입고 나가려면 지금도 늦었는데 아니 이러면 서로 힘들어요.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가 태도를 가르칠 때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깨울 때 실패하면 하루 종일 실패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전부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태도가 좋아야죠.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습득할 때 10배 이상 빠르고 오래간다잖아요. 무시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습득도 안 되고 오래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상머리에서 학교 선생님 욕을 부모들이 하면 그 아이의 공부를 평생 망친 거예요. 평생 망쳤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무시하는 선생님이 오늘 나를 가르치는데 내가 들을 리가 있어요? 못 듣습니다. 목사라서 늘 그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목사 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우리 아빠가 우리 목사님 저 이상하다던데 우리 엄마가 우리 목사님 저 바보라던데 내가 이 설교를 왜 들어? 예배 태도가 무너져요. 한두 번 무너지고 나면 교회 오기도 싫어요. 그럼 교회 떠나는 겁니다. 욕을 해야 된다면 방문 걸어 잠그거나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돈 넣어놓고 노래 하나 틀어놓고 둘이 싸워야지. 애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무시해봐요. 그것처럼 바보짓이 없어요. 엄마는 어머니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 20만 원 보냈는데 또 20만 원 보내래. 애들 앞에서 그 말이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지가 장가가고 시집가서 뭘 하냐면 엄마는 또 20만 원 보내래 이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러십시오. 보험금이 오면 현금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애들을 부르서 앉혀놓으세요. 그리고 봉투를 마련하세요. 11조 봉투. 자 넣는다. 감사원 봉투 넣는다. 자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넣는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용돈 넣는다. 그리고 너희들 용돈 있다. 그리고 이건 생활비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생활하게 해주셔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봤지? 이제 나가거나 그럼 다시 빼세요 봉투에서. 왜 그러면 아이들 뭘 배우죠? 존중과 존경을 배우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배워서 아이들이 속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시집장가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던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주고 우리가 이걸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이 된다. 그걸 안 가르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당신 아버지는 왜 그래 도대체 당신 엄마는 왜 그래 그러면 애들이 똑같이 굴어요. 그 태도를 못 키워준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출발점에 섰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갈 때 요 세 가지만 강조합니다. 실전인데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고 학교 갈 때 이야기입니다. 첫째, 기도로 가방 싸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 가방을 함께 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눈 뜨고 넣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이 가방에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보면서 우리 엄마가 가방 싸면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게 쌓여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야겠다 쌓인다고. 둘째, 말씀으로 등교하게 해요. 아이가 나갈 때 안아주고 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 오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오늘 당당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너 갔다 올 때가 이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혹시 엄마가 집에 없어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 너 학교 갔다 온 거 얘기도 들어주고 엄마가 도와줄게 하고 기도해주고 내보내요. 그럼 아이가 든든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작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훈련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때로 힘들고 눈물 날 때도 있지요. 근데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걸 작지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 씨루에 물이 빠져가지만 콩나물가 자라는 것처럼 마침내는 우리 아이들이 점차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몰라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식보다 먼저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 아이의 등굣길에 걱정의 길이 아니라 기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분만 쉬었다가 바로 두 번째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